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6회까지 정말 숨막히는 전개였죠? 결혼식장에서 정보와의 도주 그리고 지역과 아버지의 갈등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예상들이 정말 소름 돋더라고요. 혹시 지역이가 정말 죽은 건 아니겠지? 출생의 비밀이 있는 것 같다는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과연 7회에서는 어떤 충격적인 반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한 서류 한 장이 있었는데요. 그 종이를 본 순간 몇 사람의 삶이 한꺼번에 뒤집힐 거라는 걸 단 한 사람만 알고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고요? 바로 정순이였습니다. 정순이가 식당 뒷방에서 먼지 쌓인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봉투 하나를 발견했거든요. 겉면에는 흐린 볼펜 글씨로 세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입양계약. 너무 오래돼서 글자도 울퉁불퉁했는데요. 순간 손이 덜덜 떨려옵니다. 이걸 열면 지은호 인생이 산산조각 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덮었냐고요? 아니요. 덮을 수가 없었어요.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그 아이가 얼마나 작고 차가운 손으로 울음을 삼켰는지, 얼마나 매달리듯 그녀의 앞치마를 붙잡았는지. 그 밤이 아직도 귀에 들리는데 어떻게 덮겠어요. 하지만 바로 말할 순 없었답니다. 왜냐면 요즘 지은호가 너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결혼식 난리 이후에 동네 소문도 많았고 카페는 세무서에서 계속 연락이 오고 공사 의뢰하겠다던 집에서도 자꾸 계약 조건을 바꾸고 약속했던 돈은 늦어지고 없는 트집이 하루에도 10번씩 생겼어요. 누가 뒤에서 흔드는 기분이 들었죠. 지은호는 버티면 된다고 말했지만 이건 버틴다고 끝나는 종류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흔드는 냄새가 났거든요. 그 누군가요? 고성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품이 넓은 사모님처럼 웃었는데요. 속으로는 계산이 아주 빨랐어요. 아들 박성재가 지은호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걸 알게 된 다음부터 이 여자는 안 된다로 마음을 굳혔거든요. 처음엔 공사 의뢰인으로 예의 차리며 연락했어요. 감각이 참 좋네. 우리 집 책장 라인만 조금 바꿔줄래? 그런데요, 견적 보내면 밤새 엑셀처럼 빨간 수정줄이 돌아왔습니다. 여기 자재 단가가 왜 이래? 저기 시공팀은 왜 이 업체만 쓰나? 하자 보증은 몇 년 해주나? 그리고는 원청, 하청, 재하청으로 연결된 라인을 누가 붙잡고 흔드는지 모를 정도로 전화가 여기저기서 쏟아졌어요. 어느 날은 세무공무원이 불쑥 들이닥쳐서 장부를 샅샅이 보자고 했고 다른 날은 시공팀에서 그 일 우리 못해요. 윗선에서 막으래요라고 도망가 버렸죠. 그런데도 고성이는 언제나 말투가 부드러웠어요. 은호씨 미안해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도 내가 많이 도와줄게. 대신 이번 주 안에 디자인 다시 받아볼 수 있을까? 이렇게요. 칭찬 한마디 뒤에 요구가 10개였습니다. 지은호는 알아채고 있었어요. 아, 이분이 날 시험하는구나. 아니, 밀어내려는구나. 그래도 버텼습니다. 본인이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사랑 때문에 일이 흔들리는 여자가 아니라 제 두 손으로 삶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걸. 그런데요,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 한쪽에서 이상한 생각이 올라왔어요. 왜 나를 이렇게 싫어할까? 우리는 원래 모르는 사이인데. 답은 간단했죠.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하나 더 있었어요. 고성이는요, 언젠가부터 핏줄이라는 단어에 아주 민감해졌거든요. 이 집안 저 집안의 혼맥표를 머리에 그려가며 살았던 세월이 길었죠. 그래서 더더욱 출신도 뿌리도 기록도 흐릿한 여자가 마음에 들 리가 없었어요. 저 아이 집안도 모호해. 그 말 한 줄이면 고성이의 설명은 끝났습니다. 반면 이 지역은 지금 묵묵히 하루를 살고 있었어요. 결혼 참사 이후 도망치듯 떠나서 멈춰섰다가 다시 걸음을 떼는 중이었죠. 이 사람은 핑계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말든 그냥 아침에 몸을 일으켜 필요한 일을 했어요. 현장 반장에게는 늘 오늘은 어디로 가면 될까요? 라고 물었고요. 점심시간에 혼자 김치찌개를 떠먹으면서 자존심이란 게 진짜 어떤 건지 속으로 곱씹었답니다. 내가 바닥에 있다고 바닥 인간 되는 건 아니지. 이런 말을요. 그래도 밤에는 잠이 잘 안 왔어요. 어두워질수록 끝나버린 일들이 고개를 들었거든요. 나도 누군가의 계산 속에서 살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데요, 사람 사는 게 묘해서요. 바닥을 오래 딛고 서 있으면 몸이 근력을 기억하더라고요. 이 지역은 일을 잘했습니다. 위험한 순간에는 누구보다 빨랐고 어설픈 수작은 딱 잘라 말했어요. 반장도 인정했어요. 그 친구 말은 적은데 손이 확실해.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가 서 있던 자리가 흔들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끝이냐고요? 아니죠. 이건 시작이었어요. 한편 박성재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평생 이기는 법만 배운 사람이었는데요. 마음이라는 건 배워도 배워도 답이 없더라고요. 지은호 앞에서는 멋있는 남자가 되고 싶었는데 자꾸만 초라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더 안 좋은 건요, 어머니 고성이의 손길이 느껴진다는 거였죠. 엄마 그냥 두세요. 그렇게 말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늘 명확했습니다. 넌 모자라. 엄마가 채워줄게.
그 말은 결국 이렇게 들렸어요. 내 사랑도 내가 채점하겠다. 성재는 불안했고 그래서 더 자주 카페 오른쪽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은호가 종이컵에 얼음을 털어넣는 소리, 커피 내리는 소리, 손님에게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목소리를 멀리서 들었어요. 그 평범한 소리들이 이상하게도 그를 붙잡아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지은호가 계산대에 팔꿈치를 괴고 잠깐 머리를 꺾었는데 숨을 길게 내쉬더라고요. 그 작은 한숨이 성재의 가슴을 찔렀어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지? 그날 밤 성재는 결심했습니다. 엄마가 뭐라 해도 이건 내 일이다. 내 마음이다. 하지만 고성이를 아는 사람은 알죠. 내 아들 앞에서 내가 물러날 리가 있나. 그리고 그 남자가 천천히 서울의 바람 속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서재호. 흔한 작업복 차림에 손등은 금방이라도 피멍들 것처럼 거칠었고 어깨가 조금 굽었어요. 하지만 걸음걸이는 조용히 틈새를 파고드는 사람이었고 눈은 매서웠어요. 그는 누구에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와도 반갑게 악수하지 않았고요. 대신 오래된 주소 몇 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옛 보육원 주소, 예전 사회복지사의 옛날 수첩에 적힌 전화번호, 그때 그 병원 간호사의 퇴직자 모임 장소까지. 서재욱은 뭐가 목표냐고요? 복수라고 말하면 너무 정답 같죠? 사실은 정리에 가까웠어요. 그날 누가 우리 가족을 갈아 넣었는지, 왜였는지, 얼마나 많은 돈이 움직였는지, 증거는 어디 있는지. 이 사람은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울 것들은 다 울어버렸거든요. 그가 노렸던 목표는 단순했어요. 하늘건설. 말 그대로 하늘만큼 커진 그 건설사. 그 집안의 회장님. 그리고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로펌과 비자금 관리 창구. 재욱은 기자에게 연락했어요. 증거가 있어요. 단 내가 내는 조건을 하나 지켜줘야 합니다. 기자는 물었습니다. 조건이 뭐죠? 내가 한 사람만은 지켜야 해요. 누굽니까? 지금은 말 못합니다. 그때 되면 알게 될 겁니다. 아직은 서로 모릅니다. 하지만 한 피에서 나온 이름이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어요. 지은호. 서재욱은 아직 그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야 둘 다 살아남으니까요. 정순이가 식당 뒷방에서 덮었던 봉투 결국 다시 열렸거든요. 그녀는 밤새 앉아서 사인을 따라가고 도장을 확인하고 당시의 담당자가 누구였는지 입양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하나하나 훑었어요. 종이에서는 오래된 소독약 냄새가 났고 볼펜 글씨는 군데군데 번져 있었죠. 확실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지은호. 그 이름이 입양 대상자란에 또렷이 있었어요. 출생기록은 불명확. 사고로 친부모 사망. 임시보호시설 거쳐 입양보호자 성명 정순이. 그리고 첨부자료 맨 끝에 낯선 이름이 하나 더 있었어요. 하늘건설협력단체에서 내역을 처리했다는 메모. 의료비 일부 지원. 정확한 원인은 교통사고. 가해 차량은 기업 차량. 운전자는 비공개. 순위는 거기서 한동안 멈췄습니다. 사실 알고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걸 무릅쓰고도 그 아이를 품에 안았던 건 그 작고 뜨거운 체온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젠 달랐어요. 아이가 자랐고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는지 아니면 한 번 더 지켜줘야 하는지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그녀는 봉투를 다시 묶어두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건 내가 말해야 할 일이 아니구나. 먼저 찾아오는 진실이 있을 거다. 진실은 늘 말이 많은 쪽에서 먼저 오지 않아요. 오히려 침묵 많은 쪽에서 슬그머니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지은호의 카페에 묘한 손님들이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건설업에 오래 있었던 중년 남자들, 회색 정장을 입고도 현장 용어를 편하게 쓰는 사람들, 아무 주문도 하지 않고 노트북만 덮었다 펴는 사람들. 그리고 어느 날 카페 뒷문 손잡이가 누군가에게 살짝 비틀려 있는 걸 은호가 손끝으로 느꼈습니다. 이거 일부러 그러는 건가요? 그날 밤 고성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은호씨, 나 이번에 일정이 바빠서 공사 일정 좀 미뤄야겠네. 대신 지난번에 받았던 디자인 시안은 우리 딸이랑 검토 좀 해볼게요. 아, 그리고 세무조사 얘기가 들리던데 조심해야지. 주변에 선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은호는 웃었어요. 비꼬는 웃음이 아니라 딱 한 번 심호흡하고 나오는 체념 같은 웃음이었어요.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저는 제 일 나대로 할게요. 그 말 속에 자존심이 단단히 박혀 있었어요. 바람이 흔들어도 뿌리까지 뽑히진 않겠다, 이런 마음이죠. 문제는 바람이 한 방향에서만 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건설 라인에서 조용히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증거를 모으려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에겐 위협이었어요. 보도자료도 준비했고 결혼식 논란으로 떨어진 평판도 회복하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또 다른 폭탄이 굴러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요. 그들은 먼저 움직였습니다. 서재욱이 만나는 기자에게 출처 불명 자료는 보도 가치가 없다는 말을 은근히 심어줬고 누군가는 밤사이 그의 작은 원룸을 뒤졌습니다. 문은 멀쩡했고 물건은 제자리에 있었지만 상자 하나의 테이프 방향이 바뀌어 있었어요.
정리벽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알아차리는 정도의 차이였죠. 아, 왔었네. 재욱은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약속을 더 앞당겼어요. 베일을 벗길 때가 됐다. 이 즈음 이지혁에게도 선택의 시간이 왔어요. 현장에서 사고가 날 뻔한 날이었죠. 애초에 지적한 안전 난간을 누군가 대충 묶어놨고 그 라인에 막내가 손을 올렸다가 중심을 잃었는데 이지혁이 그대로 몸을 던져 잡았어요. 그 장면을 본 반장이 조용히 담배를 끄면서 말했어요. 너는 원래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너다운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건 인정. 그 말이 이상하게 심장을 건드렸답니다. 여기서도 내가 난데 내가 내 자리로 돌아가면 뭐가 달라질까? 그날 저녁 지혁은 오랜만에 동네 코인 빨래방에서 옷이 도는 걸 멍하니 봤어요. 그리고 한 통의 메시지를 씁니다. 수신이는 박성재였어요. 성재야. 우리 한번 봐야겠다. 짧게 왔어요. 아무 때나? 난 준비돼 있어. 둘은 길가 포장마차에서 마주 앉았어요. 소주잔을 주고받으면서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죠. 성재가 먼저 입을 뗐습니다. 지혁아. 네가 욕먹을 때 나는 내 옆에 서 있어야 했는데. 못 그랬다. 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내 마음을 몰랐던 건 아니다. 은호 좋아한다. 근데 내가 가진 걸 다 동원해서라도 지켜야 하나 싶다가도 그게 그 사람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지혁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 드물게 제대로 말한다. 엄마가 움직이고 있어. 안다. 그래서 네가 움직이는 건가? 그때 지혁이 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나는 내 할 일을 하려고 한다. 이번에는 줄도 자리도 핑계도 없이. 그게 뭔데? 진실? 성재는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무서웠죠. 진실은 늘 누군가를 다치게 하니까요. 누가 다치냐?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날 밤 둘은 그렇게 헤어졌어요. 완벽한 화해도 완전한 결별도 아닌 어정쩡한 사이로.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어요. 둘 다 물러서지 않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서재욱의 첫 단계가 시작됐어요. 기자와의 비공개 미팅. 장소는 변두리 공유 오피스 작은 회의실. 재욱은 크지 않은 종이 상자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안에는 오래된 영수증 뭉치, 교통사고 당시 사진 사본, 익명 제보자 메모, 의료비 지급 명세서 사본, 하늘건설 협력단체 도장이 찍힌 지원 내역, 그리고 복사본 끝에 작게 찍힌 번호들. 기자가 말했어요. 이 정도면 피처 기사로는 충분합니다. 다만 실명이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재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명은 나중에. 오늘은 이 정도만.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왜 지금이죠? 살아남은 사람이 살아남은 이유가 있어야 하니까요. 재욱은 덧붙였어요. 그리고 한 사람을 지키려면 이 정도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직 기사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쓰면 안 되니까요. 그녀는 아직 모릅니다. 그게 그녀를 지키는 길이니까요. 고성희 라인이 정면 승부로 바뀌어요. 그동안은 전화와 문서로 흔들었다면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지은호를 모욕합니다. 요즘 애들 참 무서워. 배운 건 없는데 감각만 믿고 덤비지. 우리 같은 집안은 그런 감각보다 책임이 먼저야. 듣는 사람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사람들은 찔렸죠. 은근한 말 한 줄이 누군가의 밥줄을 끊을 수 있다는 걸 다들 알거든요. 지은호는 그 말을 정면으로 들었고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네, 책임질게요. 제 일만큼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딱지가 날아들었습니다. 오래된 공사 현장 앞 담벼락에 붙은 구청 공문. 시공관리 위반. 사실 확인 필요. 담당자 출석 요구. 누가 제보했습니까? 서류에는 익명 한 줄. 그런데 연락처 끝자리와 고성희 비서 라인의 익숙한 번호 패턴이 눈에 밟히더라고요. 증명은 못하지만 느낌은 항상 맞습니다. 이런 게 세상의 무서운 부분이죠. 완벽하게 합법인 듯 완벽하게 비열하게. 그래도 사람은 사람에게 구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지은호가 구청에서 담당자와 실랑이를 하던 날 끝나고 나오는데 길 건너 카페 앞에서 누가 조용히 손을 흔들었어요. 이지혁이었습니다. 현장복 차림, 손목에는 반창고, 얼굴은 까맣게 탄 모습. 그는 길을 건너지 않고 목소리만 크게 했어요. 목마를 텐데 커피 한잔하고 가. 지은호가 씩 웃었습니다. 선배, 나랑 연인 사이도 아닌데. 연애는 못해도 응원은 할 수 있지. 응원만 하지 말고 선배 인생도 좀 응원해요. 선배가 선배를. 잠깐의 말끝이 서로의 어깨를 조금 가볍게 했습니다. 그 정도면 그날은 성공이었어요. 아무도 울지 않았으니까요. 그 사이 서재욱의 자료 일부가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전부는 아니고 맛보기 정도. 작은 온라인 매체에 짧은 기사 하나가 떴어요. 국내 대기업, 90년대 말, 교통사고 피해자 치료비 묻지마 지원 의혹 가해 책임 은폐. 정황 제목은 애매했고 내용은 조심스러웠지만 댓글이 문제였어요.
그 밑에 누군가가 오래된 이름을 암시했습니다. 공공건설인가? 그리고 다른 누군가는 병원 이름을 썼고 누군가는 옛 신문 스크랩 사진을 올리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하늘건설 쪽은 즉시 대응했습니다. 사실 묵은 허위사실 유포시 강력 처벌 조치 같은 문장이 쏟아졌죠. 로펌 이름, PR회사 이름, 보도자료 배포 리스트까지.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이날따라 하늘건설 주가는 아침 9시에 살짝 흔들렸고 11시에 뉴스가 한번 묶이며 다시 흔들렸고 오후 2시에 큰손 계좌가 무언가를 던지는 움직임이 잡혔습니다. 시장은 냄새를 아주 빨리 맡아요. 이쯤 되면 누군가는 반드시 희생양을 찾아요.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누가 흘렸나? 어디서 새 나갔나? 그리고 미치도록 슬픈 사실 하나.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의심받는 건 늘 힘없는 쪽이에요. 이날 밤 지은호 카페 근처 골목길에 낯선 그림자가 서성였고 그 그림자는 커튼 사이로 비치는 조명을 오래 바라보다가 돌아섰어요. 서재욱이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그는 멀리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 골목 근처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군가를 따라다녔죠. 하늘건설 법무팀 소속 비밀 직원. 그 직원이 들고 다니는 검은 서류 가방. 거기서 파쇄 전 원본들이 나왔으니까요. 재욱은 직접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남의 손을 빌렸어요. 대신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늘건설 로비.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고 안내 데스크 뒤 LED 스크린에는 사내 캠페인 영상이 흐르고 있었어요. 안전, 신뢰, 미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조용히 걸어 나옵니다. 허름한 작업복에 손등에 오래된 흉터. 보안 요원이 다가와요. 여긴 예약 없으면. 남자가 노란 봉투 하나를 건넵니다. 민원 접수하러 왔습니다. 공식 절차로. 내용이 뭡니까? 과거 기사 차량의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으로서. 신분 확인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그가 주민등록증을 꺼내는 순간 보안팀장 귀가 번쩍 섰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 이름을 로펌에서 지난주 내부 공지로 본 거예요. 주의 인물 서재우. 그는 고개를 들어 로비 천장을 한번 바라봤어요. 하늘이 참 밝네요. 그 다음 장면은 간단합니다. 엘리베이터에 누군가가 탄 채 긴급 호출 버튼을 누릅니다. 로비의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디선가 사진을 동봉한 익명의 제보가 몇몇 기자, 몇몇 국회의원 보좌관, 몇몇 시민단체로 발송이 되었습니다. 그 봉투에 적힌 글씨는 제목 하늘건설, 90년대 교통사고 의료비 지원 명목의 은폐 정황 1차자요. 보낸 사람 비공개. 아직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만은 지켜야 해서요.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카페 문을 닫으려는데 택배가 하나 놓여 있어요. 보낸 사람 없음. 아주 얇은 상자. 열어보니 오래된 아기 팔찌 사진이 들어있고 밑에 짧게 적혀 있습니다. 네가 울던 밤 내 손에 채워줬던 거야. 혹시 이걸 기억하니? 지은호는 사진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오진 않았어요. 대신 마음 한쪽에서 아이가 깨어나듯 조용히 속삭였어요. 나 어디서 왔을까? 그날 밤 정순이는 방 안에서 봉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불을 껐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리고 멀리 아주 멀리 서서 한 남자가 휴대전화 화면 속 보낸 메일 목록을 천천히 스크롤했어요. 전송 완료. 서재욱은 그 화면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지우면 자신까지 지워질 것 같아서요. 오늘도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드라마의 앞날 여러분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회차도 함께 해주세요.